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너무 유명하죠? 이건 뭐 귀리,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로워 슈퍼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들은 사실은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피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리죠.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라는 얘기죠.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일어나갖고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전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거 뭐 좋은 거 먹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제가 첫 방송 하고 나서 지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졸리다고. 제가 원래 텐션이 좀 있는데 첫 방송이라서 좀 얌전히 하려고 했더니 졸리다는 말씀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졸기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텐션 높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1편에 이어 MD 앤더슨 종신 교수님, 김유신 박사님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너무 유명하죠? 이건 뭐 귀리,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이게 이제 육식 위주의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꼭 필요한 성분들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 서양인들보다는 많이 그 야채를 먹고 있죠.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로워 슈퍼푸드라고 하는 이 음식들은 사실은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이 피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불리죠.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 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라는 얘기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많이 파이토케미칼 있는 음식들 많이 먹으면 됩니다. 채소, 과일 많이 드시면 되죠. 그래서 암 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첫 번째,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의 영양소. 미량의 영양소라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 말하는 거겠죠. 요즘 제 채널에서 미네랄, 소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죠.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은 또 특히 아시죠? 너무 악성 종양이고 이건 진짜 암, 걸리면 좀 힘든 암이죠. 그래서 췌장암 발병률이 적으려면 무조건 우리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꼭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유명한 성분이죠. 안토시아닌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예, 베리류들, 블루베리 좋죠. 그 다음에 셋째,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암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는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니코펜 성분, 라이코펜이라고도 하죠.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올리브오일 이게 볶아서 드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넷째,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이고 위암 예방에도 탁월하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된다. 또 특히나 우리가 알리신 성분이라는 것은 쪼개 먹거나 이렇게 잘라서 먹거나 으깨 먹으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그 성분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늘은 그렇게 으깨 먹거나 장아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네. 감귤 같은 경우는 폐암을 예방하네요. 저도 이제 제 옛날에 헤비 스모커였어요. 평소에 한 갑에서 두 갑을 폈고, 저 소시지기는 밤새 술을 먹으면 밤새 술도 먹잖아요. 그러면 새벽 뭐 3, 4시까지 술을 먹다 보면 담배는 물고 있으니까, 그때는 뭐 식당에서 담배 필 때니까요. 그러면 한 4갑? 5갑 정도 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목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목이 되게 허스키하고 걸걸한데 목이 꽉 조여가지고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듯한 그런 그 목 상태가 되고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헤비 스모커였는데 담배 피면서 폐암에 좋다라고 감귤 많이 먹었던 기억납니다. 근데 담배를 끊어야지 감귤을 많이 먹는다고 될 건 아니죠. 담배 얼른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7, 8년 됐어요. 여섯 번째,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고, 또 씨앗과 견과류에는 단백질도 많이 있죠. 우리 몸에 피토케미칼을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도 뭐 식사하거나 중간에 좀 배가 고플 때는 껍질 안 깐 땅콩 있죠. 껍질 안 깐 땅콩은 속껍질이라고 그러죠. 속껍질 있는 땅콩 혹은 뭐 호두 이런 거 한 줌씩 먹습니다. 그래서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력 감소, 골질량 감소를 개선한다.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억제하는 거니까요. 씨앗류들은 꼭꼭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드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칼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다는 거죠. 또 특히 그래서 요즘 자가 면역 질환 문제죠. 생활 습관병이 자가 질환병까지 있으니까요. 관절염에 도움을 주고요.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렉틴이 어떤 성분이냐면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세포와 결합해갖고 몸의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버섯에 있는 렉틴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세포 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렉틴 성분 정말 좋네요. 버섯 그리고 녹색 채소를 함께 그리고 자주 섭취하면, 이거 중요한 대목이죠. 유방암의 위험률이 60%에서 7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버섯하고 녹색 채소 많이 드셔야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7가지 살펴봤는데요.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피토케미칼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류, 버섯류를 많이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 미네랄이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발생률을 높인다. 이건 뭐 이제 삼척종자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도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미국인들만큼이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몸은 바뀌지 않았는데, 체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물이나 우리 전통 음식들 나물이나 이런 거 안 먹고 신선한 채소를 많이 안 먹고 그다음에 가공식품과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의 서양식 식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기름덩이가 쌓이게 되죠. 혈관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대부분 기름진 식사로 인해서 몸 안에서 생긴 염증 때문입니다. 만병의 근원이죠, 염증.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제 채널에서 이유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혈관을 우리가 쫙 늘어뜨리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 그러죠. 그리고 그걸 갖다 단면을 잘라가지고 넓혀 놓으면은 축구장 넓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기관. 예전에는 어떻게 기름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염증은 그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것으로만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역시 탈이 납니다.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선생님, 입맛이 당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근데 붉은 고기를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엄살을 피우는 환자들이 있다. 고기도 자주 먹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 약간만 줄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다 보면 또 술을 먹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는데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재미에 또 고깃집을 찾게 되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술과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한 달, 2달, 3달이 가면 1년도 쉽게 지나갑니다.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술과 고기를 열심히 먹고 엄청 꾸준히 먹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못하겠다고 때를 부리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는 거죠. 췌장에 기름이 끼면 당뇨 증상이 생기는 거죠. 췌장에 기름이 끼면. 그리고 염증이 발생한 부위가 췌장암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쁜 암이라고 알려진 췌장암은 주로 부자들에게 걸리는 병이다. 이때는 그랬습니다. 그죠? 요즘은 그런 거 아니죠?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지 췌장암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잘 안 걸린다. 예방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 못하는 암 환자와 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반인은 하루에 한 알 정도 충분하지만 병을 앓는 환자라면 오전에 한 알, 오후에 한 알 정도는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평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현재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비타민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그 비타민 C 메가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 이황재 교수님 책도 많이 제가 리뷰를 했고 또 그 이황재 반호박이 이황재 비타민 그것도 제가 판매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정도 이렇게 그 유튜브 하면서 맨날 책 보고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를 앉아만 있었어요.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책 보고 책 봐야 되고 하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한 10kg 쪘다가 최근에 한 5kg 정도 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다른 영양제보다는 그래도 비타민 C를 항상 메가도스 했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저만의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아무래도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앉아서 일만 한다고 했는데 운동도 많이 못했고 살도 쪘는데 지금 큰 병이 없습니다. 이게 게으른 건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운동을 해갖고 한 5kg 뺐습니다. 지금 다시 날씬한 몸매로 가고 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보면 제가 그렇게 게을렀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계속 일하는 시간이 12시간, 14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이 걸리지 않았던 건 역시 비타민C의 형용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께 강요는 안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하고 있는데요. 비타민은 또 정상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C를 먹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 김희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종류에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다. 비타민C의 경우 몸에서 필요한 양이 사용되고 나면 나머지는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A와 D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축적되면 병을 일으킨다. 다 알고 계시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제제의 용량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양보다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많다. 네. 비타민C가 그렇죠?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겠다. 여자들의 경우 폐경기가 되면 뼈가 약해진다. 그래서 재생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뼈세포가 재생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이제 호르몬이죠. 비타민 D라고 우리가 약칭을 해서 그렇지 사실 호르몬이죠. 햇볕을 쬐면은 되는 거예요. 비타민 알약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만 한다. 제가 이제 맨발 걷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맨발 걷기 하다 보면은 제가 있는 데는 맨발 걷기가 양쪽으로 한 3분의 1, 3분의 1씩은 그늘이 져 있고 중간에 3분의 1은 그늘이 없는, 나무가 없는, 그늘이 없는 곳이에요. 한여름에 요즘은 이제 유튜브들 보고 많이 건강을 생각하시니까 한 70대, 80은 안 돼 보시고 70대 어머님 한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데 한 분이 이제 그 햇빛으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분, A 친구분께서 아니 누구야 그 햇빛을 좀 나가야 쬐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햇빛이 안 나가. 그러니까 아유 덥고 살도 너무 타. 그랬더니 그 A라는 분이 비타민 D를 햇빛이 쬐야지 받을 수 있지 한 15분 정도는 쬐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은 이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 못하죠? 실천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이거 듣고 나서 혹시 낮이라면 한번 나가서 15분 정도 팔 걷고 비타민 D를 받기 위해서 햇볕 쬐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비타민 알약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또 거기에 적절하게 몸에 흡수되고 쓰이겠죠. 몸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동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이것을 잘 흡수하고 사용해야 먹은 보람도 있으니 말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일어나갖고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전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거 좋은 거 먹는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에게 쓸 약이나 치료법 등을 개발할 때 실험용실을 이용해 실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쥐의 유전자가 사람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개도 많이 사용했다는데 요즘은 반려동물 보호 차원에서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묘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쥐와 개, 인간은 유전자의 기본 구조가 비슷한데 왜 인간은 80년 넘게 살고 쥐는 5년밖에 못 살고 또 강아지, 개들은 15년 정도만 많이 사는 거죠.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한 한 꼬마 환자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닥터 할아버지, 왜 개는 15년만 살고 사람은 100년까지도 살아요?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찰리야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찰리도 100살까지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을 들으면서
나는 빙글에 웃음이 나왔다. 글쎄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찰리는 15년만 살게 하고 너는 100살까지 살게 하실까? 인간인 네가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찰리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 대답에 꼬마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맞아요. 찰리는 밥 먹고 자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처럼 학교 숙제도 하지 않고 축구를 하러 다니지도 않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엽네요. 인종의 구분 없이 사람의 체온은 모두 36.5도로 똑같다. 이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런데 왜 그러한지는 학문적인 연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토록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을 알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소중한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필 것인지 이것은 모든 현대인들의 숙제다. 네,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김우신 박사님 책은 언제나 읽으면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꽉 차 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면역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